당신은 해고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징계회의에 회부될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구청 민원실 직원이었어요.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노인을 만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젖은 파카를 입고 비틀거리던 그 노인.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놓치던 그 사람. 저는 그분을 도와드렸을 뿐인데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시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팀장은 저를 압박했고 동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실적이 떨어지고 업무 기록이 조작됐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징계회의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그날 오후 민원실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앞에 나타난 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쓴 정장 차림의 남자.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시험이었다는 걸. 삶의 깊이를 아는 우리, 그 마음을 어루만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침 7시, 저는 언제나처럼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좌석천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스펀지가 살짝 비어져 나와 있었어요. 창문에는 새벽 이슬이 맺혀 있었고 손가락으로 닦아내면 차가운 물기가 손끝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기사님은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계셨어요. 경쾌한 아침 뉴스 멘트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그 내용보다 차라리 창밖 풍경을 보는 게 더 익숙했습니다. 버스가 구청 앞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구청 건물은 오래된 회색 외벽이 그대로였어요. 건물 앞에는 아침부터 노점 몇 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김밥 파는 아주머니, 떡볶이 손수레를 끌고 오시는 할머니, 그리고 신문을 파는 할아버지까지. 저는 그분들 얼굴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쳤어요. 가끔 눈이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그분들도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구청 건물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저는 가방 안에서 직원증을 꺼냈습니다. 목에 걸고 나니 오늘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실감났어요. 현관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류 더미에서 나는 종이 냄새, 복사기에서 풍기는 미세한 열기, 그리고 형광등이 켜지면서 나는 특유의 공기 냄새까지.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동료들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리로 걸어가면서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을 의자 옆에 걸고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한번 훑어봤어요. 오늘은 12월 10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면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속으로 작게 주문을 외웠어요. 오늘도 잘해보자. 8시 30분 민원실 문이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고령의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손에는 노란색 봉투를 쥐고 계셨는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더니 조금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기 이 종이에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봉투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저도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봐야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가 읽기 힘드실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서랍 안에서 제가 직접 만든 안내 카드를 꺼냈습니다. 큰 글씨로 주요 내용을 정리해둔 카드였어요. 할머니께 천천히 읽어드리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심하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고맙네, 아가씨. 덕분에 알았어. 할머니가 나가신 뒤 옆자리 동료인 수진 씨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린 씨는 왜 그렇게 친절해? 나 같으면 그냥 서류만 찍어주고 끝낼 텐데.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그게 더 빠르잖아요.
나중에 다시 안 오셔도 되고. 수진 씨는 피식 웃더니 다시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10시쯤 되자 민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기계 앞에는 줄이 늘어서 있었고 프린터에서는 쉴 새 없이 서류가 뽑혀 나왔어요. 복사기는 종종 걸려서 삐삐 소리를 냈고 공익요원은 그걸 고치느라 허둥댔습니다. 안내방송은 같은 멘트를 반복했어요. 번호표를 뽑아주시고 대기해 주십시오. 저는 한 명씩 민원인을 응대하면서도 민원실 전체 분위기를 계속 살폈습니다. 고성이 들리는 쪽이 있으면 슬쩍 귀를 기울였고 한숨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쪽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확인했어요. 이 모든 게 제 일의 일부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팀장 민준수였어요.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늘 그렇듯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민원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하린 씨, 오늘 처리 건수 신경 써요. 실적 보고 들어가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올라왔어요. 실적. 늘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는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 다음 번호를 불렀습니다. 123번 손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수진 씨가 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11시 50분이었습니다. 초침이 째각째각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어요. 저는 눈을 감고 목을 좌우로 돌렸습니다. 어깨가 뻐근했어요. 하린아, 어제 야근했지? 얼굴 피곤해 보인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격리팀 유진 언니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점심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금 지쳐 있었습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서류, 똑같은 하루. 이 모든 게 반복되는 게 가끔은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제 일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의미 있게 느껴졌으니까요. 민원실 창문 너머로는 하늘이 잿빛으로 흐려져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 안에 우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다음 손님이 이미 제 앞에 앉아 계셔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은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뭔가 오늘 하루는 평소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시계 소리가 더 크게 들렸고 창밖 하늘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리고 허리를 좌우로 돌렸어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이미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린아, 같이 밥 먹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싸왔어요. 점심 드시고 오세요. 수진 씨가 나간 뒤 민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문을 닫았거든요. 저는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어요. 어젯밤에 남은 밥으로 간단하게 만든 거였습니다. 포크를 들고 한 입 먹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세빈이었습니다. 제 남자친구예요.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지금 점심 먹는 중이야. 세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조금 조심스러운 톤이었습니다. 하린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응, 왜? 아버지께 너 소개하고 싶어서. 괜찮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서 포크가 툭 떨어졌습니다. 도시락 위로 떨어진 포크가 달그락 소리를 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이 아침이 제 인생이 뒤바뀌기 전 마지막 일상이었습니다. 6시가 되자 저는 가방을 챙겨 민원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동안에도 세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께 너 소개하고 싶어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에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아스팔트는 이미 젖어서 까맣게 빛나고 있었고 빗물이 고인 곳마다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우산을 펼치는 순간 빗물이 튀어 옷깃에 묻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았습니다. 정류장 플라스틱 의자는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들고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옆에는 교복이 젖은 학생 몇 명이 서 있었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했고 저는 몸을 실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어요. 세빈에게서 온 메시지가 2개 더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 너무 긴장하지 마. 아버지 괜찮으신 분이야. 저는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버지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빈과 사귄 지는 8개월쯤 됐어요. 그동안 그의 가족 이야기는 몇 번 들었지만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빈은 늘 아버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조금 엄하셔, 사람 보는 눈이 높으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구청 민원실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정규직도 아니고 공무직이었어요. 월급은 겨우 200만 원 초반이었고 혼자 사는 원룸 월세는 50만 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어요. 버스가 제 집 근처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다시 빗속으로 나섰어요. 골목길을 걷는 동안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양말이 축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2층 끝방이 제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둠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깊고 긴 한숨이었습니다. 가방을 옆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에는 작은 얼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비가 셀 때 생긴 자국이었어요. 왜 이렇게 떨리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한 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김치통 하나, 우유 하나, 그리고 계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하는데 뭘 해 먹을지 고민이 됐어요. 하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결국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냉장고는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작동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유리창에 손을 대니 차가웠습니다. 습기가 손바닥에 묻었어요. 저는 다시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세빈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알았어. 7시에 만나자. 메시지를 보낸 뒤에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 들어주는데 왜 나 자신은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작아질까? 민원실에서 저는 누구보다 차분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울먹이는 사람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저는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이 누군가에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전원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기업 회장의 인터뷰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하고 있었어요. 기업은 사람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본질이라. 제 본질은 뭘까요? 공무직 직원이라는 직함? 200만 원 남짓한 월급? 아니면 혼자 사는 원룸의 쓸쓸함? 사람은 직업으로 판단되는 게 아닐 텐데. 저는 다시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사람을 직업으로, 돈으로, 외모로 판단한다는 걸. 특히 저 같은 사람은 더 그렇게 보인다는 걸요. 시계를 봤습니다. 6시 40분이었어요. 7시까지는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어나 옷장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옷들을 훑어봤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너무 화려하면 이상할 것 같고 너무 수수하면 촌스러워 보일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검은색 니트와 베이지색 바지를 골랐습니다. 무난한 조합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니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화장대로 가서 간단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을 살짝 발랐어요. 거울을 다시 보니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된 표정은 숨길 수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빗속으로 다시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우산을 펴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서 따뜻하게 하고 싶었어요. 옆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슬쩍 옆으로 비켜섰어요. 버스가 왔고 저는 올라탔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어요. 빗속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도 있었고 우산 없이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들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세빈의 아버지를 만나러. 그분이 저를 어떻게 볼지, 저를 인정해 주실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버스는 빗속을 달렸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은 유난히 혼잡했습니다. 민원실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번호표 기계 앞에는 긴 줄이 생겼고 복사기는 연신 삐삐 소리를 내며 작동했습니다. 안내방송이 같은 멘트를 계속 반복했어요. 번호표를 뽑아주시고 순서대로 대기해 주십시오. 저는 창구에 앉아 한 명씩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설명하고 다시 확인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손목이 뻐근했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로비 쪽에서 갑자기 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한쪽으로 시선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흘러 있었어요. 그 위에서 한 노인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파카를 입고 계셨는데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슬쩍 피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두굽이 바닥에 닿으며 딱딱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노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서류가... 노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비닐봉지에서 서류 몇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그 서류들을 주었어요. 젖은 종이였습니다. 손에 물기가 묻었어요. 그때 노인의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어요. 손톱은 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해서 노인에게 건네드렸어요. 천천히 가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놀란 듯 하면서도 뭔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뒤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 또 오셨네. 아까도 봤는데 또 왔어.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노인의 팔을 가볍게 잡고 상담 창구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할인 씨,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팀장 준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시간 끌지 말고 빨리 처리하세요. 대기 인원 보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을 제 창구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파카에서 눅진한 냄새가 났어요. 빗물과 땀 그리고 오래된 옷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노인은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서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도와드렸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였어요. 하지만 양식이 오래된 것이었고 빈칸도 많았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노인에게 질문했어요. 이 주소가 맞으세요? 네, 맞아요. 명의자 성함이 본인이신가요? 네,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노인은 계속 머뭇거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옆 창구에서는 다른 직원이 큰 소리로 설명하고 있었고 프린터는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노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저는 서류의 중요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큰 글씨로 메모도 해드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안쓰러웠어요. 한참을 설명하고 나니 서류 정리가 끝났습니다. 노인은 제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세요. 비 조심하시고요. 노인은 서류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어요. 저는 노인이 문을 나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민원인을 불렀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동료 수진 씨가 커피를 한 잔 건네주었어요. 수고했어. 아까 그 어르신, 내가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어.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다들 피하잖아. 너만 나서더라.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제야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노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묘한 눈빛, 뭔가 저를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셨을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후 3시쯤 다시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노인이었어요. 다시 오신 거예요. 이번에도 젖은 파카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로비를 두리번거리며 창구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제 옆자리 직원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 또 오셨어. 오늘은 내가 받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책임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또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노인은 저를 보더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까 서류를 잘못 가져온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제 창구로 오세요. 저는 노인을 다시 제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노인과 다시 서류를 확인하면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분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을까?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편할 텐데.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두고 볼 순 없어. 저는 그 목소리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메모를 해드렸어요.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 노인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 작은 목소리, 그리고 묘한 눈빛. 모든 게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출근길 버스 창문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혹시 오늘도 그 노인이 오실까?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저를 보더니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는 동안 창밖을 다시 한번 봤어요. 구청 앞 노점에는 오늘도 김밥 파는 아주머니가 자리를 잡고 계셨습니다. 아침 9시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첫 번째 민원인을 맞이하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로비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파카를 입고 계셨고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더 헤매시는 것 같았어요. 창구 앞을 서성이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경민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분 또 오셨네. 오늘은 누가 맡을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답답함과 책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구두 소리가 바닥에 울렸습니다. 노인에게 다가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노인은 저를 보더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어제도 도와주셨죠? 네. 괜찮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비닐봉지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어제보다 더 떨리고 있었어요. 서류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굽혀 주었어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 창구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의자를 권하고 서류를 펼쳐봤어요. 어제와 비슷한 내용이었지만 양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노인은 제 얼굴을 계속 쳐다봤어요. 뭔가 확인하듯이요. 이 서류는 어제 말씀드린 것과 조금 다른데요. 여기 이 부분을 다시 작성하셔야 해요. 아, 미안해요. 제가 실수를. 노인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떨림도 심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새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아린 씨, 팀장 준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어요.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리 와보세요. 저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은 저를 복도 쪽으로 이끌었어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저분은 다른 직원에게 넘기세요. 팀장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어제부터 상담했고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요. 그게 문제예요. 한 사람한테만 매달리면 업무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다른 직원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팀장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제가 도와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계속 바꾸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팀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그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하린 씨, 여기는 구청이에요.
감정적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규정대로 하세요. 저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을 끝까지 책임지는 게 규정 아닌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실적에 문제 생기면 책임지셔야 해요. 팀장이 사라진 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방금 제가 뭘 한 거지? 팀장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어요. 저는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의자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인이 제 걱정을 하시다니. 네, 괜찮습니다. 계속할게요. 저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 줄씩 설명하고 빈칸을 채우는 걸 도와드렸어요. 노인은 연필을 잡고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그러다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노인이 당황하며 몸을 굽히려고 했어요. 저는 얼른 허리를 숙여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손에 쥐어드렸어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노인은 제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주름이 많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에서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는지 몰랐지만 제가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걸이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저는 문까지 함께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하리나, 너 괜찮아? 아까 팀장님이랑 뭐라고 하시던데. 응, 괜찮아. 너 진짜 용감하다. 나 같으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겼을 텐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감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이 그렇게 시킨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젖은 유리창에 번졌습니다. 문득 세빈 생각이 났어요. 어제 그의 아버지를 만났던 일이요. 카페에서 만난 그분은 생각보다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고 직업에 대해 물어보실 때도 무시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오히려 민원실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세빈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버스가 제 정류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우산을 펴고 내렸어요. 빗속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떨리고 있는데 후회는 되지 않는 걸까? 노인을 도운 일도 팀장에게 맞선 일도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원실 입구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 공지를 읽었어요. 오늘 오후 2시 시청 감사팀 방문 예정. 밑에는 빨간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은 친절 응대 및 업무 처리 속도에 각별히 유의할 것.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와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바쁘겠다. 감사팀 온다니까 팀장님 완전 예민해지셨어. 실제로 팀장 준수는 아침부터 민원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정리 상태, 명찰 착용 여부, 심지어 컴퓨터 화면 배치까지 일일이 확인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10시쯤 되었을 때 민원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 노인이었어요. 오늘도 같은 파카를 입고 계셨고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필 오늘이요. 노인은 로비를 두리번거리며 제를 찾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반갑게 손을 흔드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팀장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린 씨, 오늘은 다른 직원이 맡게 해요. 감사팀 오는 날이니까 시간 관리 좀 해야죠. 저는 팀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분은 제가 계속 상담해드린 분이에요. 제가 맞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팀장이 말을 이으려는 순간 노인이 제 창구로 걸어오셨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해서 테이블 모서리를 짚으며 오셨어요. 저는 얼른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다른 민원인들이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불안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을 한 이상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앉으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인은 의자에 앉으며 비닐봉지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는데 손이 유난히 떨렸어요. 서류 몇 장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서류를 펼쳐보니 이번에도 복잡한 내용이었습니다. 토지 관련 서류였는데 양식이 잘못 작성되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양식은 옛날 거예요. 새로 바뀐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셔야 해요. 아, 그럼 다시. 노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당황하신 모습이었어요. 저는 새 용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나씩 같이 해봐요. 저는 한 줄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따라 썼어요. 글씨가 떨려서 읽기 힘들 정도였지만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노인이 주소를 잘못 쓰신 거예요.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시는데 종이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새 용지 드릴게요. 저는 다시 용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였습니다. 감사팀이 오기까지 3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아린 씨, 잠깐 나와보세요. 팀장 준수였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오늘 감사팀 오는 거 알죠? 그런데 저렇게 시간 잡아먹는 민원인한테 매달려 있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저분은 다른 직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당장 VIP 준비하러 가요. 회의실 점검도 해야 하고 서류도 정리해야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솟았어요. 팀장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팀장님, 지금 상담 중인 분을 그냥 둘 수는 없어요.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원칙? 지금 원칙 따지는 게 아니라 상황 판단을 해야죠. 감사팀한테 민원 처리 지연으로 찍히면 우리 팀 전체가 곤란해져요. 그래도 저는 지금 이분 상담을 끝내야 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팀장은 잠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오늘 문제 생기면 책임은 하린 씨한테 있어요. 팀장은 발을 쿵쾅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창구로 돌아왔을 때 노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나중에 다시 올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계속해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설명을 이어갔어요. 주변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청소를 하는 사람, 서류를 나르는 사람, 컴퓨터 화면을 정리하는 사람, 모두가 감사팀 준비에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앞의 노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한 줄씩 확인하고 빈칸을 채우고 도장을 찍어드렸어요. 시간이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접수하시면 돼요.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요. 노인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한 걸까? 팀장 말대로 상황 판단을 못한 걸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이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저는 문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노인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온몸에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와서 작게 말했어요. 너 진짜 대단하다. 팀장님한테 저렇게 맞서다니.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다들 못하잖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원칙을 지키는 게 이렇게 외롭고 떨리는 일일까요? 오후 2시 정말로 감사팀이 도착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3명의 직원이 들어왔어요. 팀장 준수는 그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업무를 계속했어요. 감사는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감사팀이 돌아간 뒤 민원실에는 안도의 한숨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팀장은 저를 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화면만 바라봤어요. 퇴근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가방을 들고 민원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오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 아니면 고집을 부린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주말 내내 저는 금요일 일을 생각했어요. 팀장의 차가운 눈빛,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 그리고 노인의 떨리는 손.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진 씨만 작게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는데 팀장 준수가 제 앞으로 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하린 씨, 잠깐 회의실로 와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팀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쳤어요. 지난주 민원 처리 건들인데요. 하린 씨가 담당한 건들이 평균보다 시간이 2배 넘게 걸렸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팀장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특히 이분, 노인분 케이스요. 한 건당 평균 40분 넘게 걸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그분은 설명이 더 필요하셔서 설명이 필요하면 다른 창구로 안내하는 게 매뉴얼이에요. 하린 씨가 모든 걸 다 떠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팀장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팀장님, 저는 민원인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현실은 달라요. 우리는 실적도 관리해야 하고 대기 시간도 줄여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다음부터는 시간 관리 좀 해주세요. 이해했죠? 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을 때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파카 대신 낡은 코트를 입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닐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노인은 저를 보더니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걸음이 더 비틀거렸고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저 돈을 잃어버렸어요.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인에게 쏠렸어요. 돈을 잃어버리셨다고요? 내 서류 수수료 내려고 가져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없어요. 노인은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코트 주머니, 바지 주머니, 비닐봉지 안까지.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서류 몇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을 진정시켰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어요? 집에서 분명 넣었는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어요. 내가 서류를 잘못 봐서 그래. 내가 여기 자꾸 와야 해서. 순간 민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쪽을 봤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진정하세요.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노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찢기 시작했어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몸을 굽혀 종이 조각들을 주우면서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서류는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일단 앉으세요. 하지만 노인은 계속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만들어? 또 시간 낭비하라고? 내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노인의 말이 억울했지만 동시에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는데요. 팀장 준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노인을 보더니 저를 향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빨리 처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제가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노인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의자 2개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노인을 앉히고 정수기에서 물을 떠왔어요. 천천히 드세요. 노인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조금 흘렀어요. 저는 휴지를 건네드렸습니다. 돈은 얼마나 잃어버리셨어요? 3만 원 수수료 내려고 했는데.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 넣었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가 돈을 대신 내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건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 간다고? 왔다 갔다 하라고? 노인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이분을 진정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서류는 미리 준비해 놓을게요. 돈만 가져오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노인은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묘했어요. 뭔가 확인하는 듯한, 시험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할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문까지 배웅했어요. 노인의 뒷모습이 유난히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가 제 옆으로 왔어요. 하리나, 너 너무 착한 거 아니야? 저런 분은 상대하면 손해야. 그래도 그냥 둘 순 없잖아. 근데 진짜 저분 왜 저러는 걸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노인은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점심시간 저는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오후 4시쯤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복도였어요. 하린 씨, 그분 민원건 다른 직원한테 인계하세요. 하지만 제가 계속 그게 문제예요. 너무 얽혀 있어요.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팀장의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 처리할게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다음에 또 문제 생기면 징계회의에 회부할 거예요. 징계. 그 단어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포기해버릴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어.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계속 꿈속에서 노인의 얼굴이 보였고 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찍 와서 업무를 정리하고 싶었어요. 민원실에 들어서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만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창밖을 봤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가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일찍 왔네? 어제 잘 잤어? 응, 뭐. 저는 대충 대답하고 화면만 봤습니다.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잘 자지 못했습니다. 9시 30분 팀장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곧장 걸어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린 씨, 잠깐 회의실로 와보세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뭔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을 따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인사팀 과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앉으세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사팀 과장님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아린 씨, 지난 일주일간 민원 처리 기록을 확인했는데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문제요? 네. 여기 보세요. 월요일 오후 3시 40분 민원인 김철수 씨 건. 처리 시간이 1시간 15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어요. 네, 맞아요. 서류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 CCTV 기록에는 실제로 1시간 40분이 걸렸다고 나와요. 시간 기록을 축소한 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봤는데 누군가 수정한 흔적이 있어요. 하린 씨 계정으로요. 제가 수정한 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했겠어요? 하린 씨 계정인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니에요. 인사팀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아린 씨,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업무 기록 조작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징계.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책상을 꽉 잡았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제 계정을 쓴 것 같아요. 비밀번호는 하린 씨만 알고 있죠? 네, 하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제 계정을 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오후 3시에 징계회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변명 자료를 준비하세요. 인사팀 과장님이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팀장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지금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왜 저한테 이러는 걸까? 한참 뒤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다들 무슨 일인지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요. 수진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무슨 일이야?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로그 기록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CCTV 확인도 불가능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 민원실 전체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로비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태 안경을 쓰고 단정한 수트를 입고 계셨어요. 뒤에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어요. 저분 누구야? 모르겠는데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저는 그 남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러더니 민원실 직원들을 향해 말했어요. 직원 여러분, 잠깐 회의실로 모여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팀장 준수의 얼굴이 바짝 굳었어요. 그는 허둥지둥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 어떤 일로 오셨는지 회의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저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눈빛이었습니다. 찌릿하게 느껴지는 익숙함이었어요. 저 혹시... 제 입에서 말이 나오려는 순간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기문입니다. 한성그룹 회장이고요.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성그룹.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곳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 있었다고요? 제가 노인으로 변장하고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직원 여러분이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원칙을 지키는지, 누가 약자를 무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 떨리는 손, 젖은 파카, 비닐봉지, 모든 게 변장이었던 거예요.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도 떨렸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회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정아린 씨. 회장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당신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저는 모두 기억합니다.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팀장 준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떨며 회장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은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어요. 저는 의자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났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봤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누가 민원인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누가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는지, 누가 약자를 무시하는지 모두 봤습니다. 회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보여주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귀찮은 민원인이라고 생각했죠. 화면에는 노인으로 변장한 회장이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슬쩍 자리를 피하는 장면도 보였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회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에게 다가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서류를 주워드리고 부축해드리고 창구로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그랬구나.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정아린 씨는 저를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팀장의 압박이 있어도, 주변에 눈총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인 씨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민원인은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원칙 말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회장이 다시 태블릿을 조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화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할인 씨의 업무 기록을 조작했더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장 준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조작한 사람의 계정은 민준수 씨였습니다. 팀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CCTV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준수 씨가 할인 씨 컴퓨터에 접근해서 기록을 수정한 장면이요.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수 씨, 당신은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단지 실적 관리를 위해서. 실적 관리요? 직원을 모함하면서까지요? 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수 씨는 오늘부로 보직 해임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작은 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놀랐고 누군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정아린 씨,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온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요. 회장이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다니요.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민원인은 누구든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공무원의 자세죠.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쳤어요. 수진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회의실을 나올 때 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할인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은 복도 한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들 한세빈이 할인 씨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했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빈이요? 그럼 이분이 세빈의 아버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세빈이 아버지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따뜻한 분이 바로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진짜 어떤 사람인지요. 그래서 이렇게, 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요. 회장은 다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확인했습니다. 할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군요. 제 아들이 잘 봤습니다. 저는 눈물이 또 흘렀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구청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원실 개선안이 발표됐어요.
실적보다 민원인의 만족도를 우선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원 교육 담당으로 승진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 담당이라니요. 하지만 인사팀에서 직접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의 추천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날, 저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밖으로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축하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하린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어. 아니야. 다 내가 잘한 거야.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저녁 세빈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세빈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 나도 자랑스러워. 미안해. 세빈 씨 아버지가 회장님인 줄 몰랐어.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아버지도 널 진심으로 인정하셨으니까. 저는 세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풍경이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편안했어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고 같은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알아봐줬어요. 제가 지켰던 원칙을, 제가 가진 마음을 말이에요. 이제는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제가 가진 마음이 옳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여운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